새벽 5시 30분. 한도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잠에서 깼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조선소에서 첫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던 그 시간이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다. 아이고, 또 이 시간에 68세 한도윤. 부산 영도구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30년 된 단독주택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용접 작업으로 생긴 화상 자국들이 새겨져 있고 어깨는 무거운 철판을 옮기느라 조금씩 굽어 있었다. 베란다로 나간 도윤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찬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75억. 40년 동안 모은 돈이라니.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 보상금. 통장에 찍힌 15억이라는 숫자는 도윤에게 여전히 낯설었다.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때였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엄마, 할아버지 퇴직금은 언제 받아? 도윤의 손이 담배를 든 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쉿. 조용히 해. 곧 정리할 거야. 아버님은 글도 잘 못 읽으시잖아. 복잡한 은행 업무를 어떻게 혼자 하시겠어?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였다. 그럼 엄마가 대신 해드리는 거야? 당연하지.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아버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안심이고. 담배가 도윤의 손가락 사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더니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서류에 도장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던 그 시간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으며 모은 돈. 화상을 입어가며 허리가 아파도 참아가며 벌어들인 그 돈을.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소미나 할아버지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괜히 걱정만 하시니까. 응, 알겠어. 베란다의 선도윤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다. 울퉁불퉁한 굳은 살,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 이 손으로 40년을 일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손녀를 예쁘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내가 바보였나? 안방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회색 머리를 흔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전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이미 자신들 것인 양.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순간 도윤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68세라는 나이가 무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새벽 6시. 부산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한도윤의 하루가 그리고 그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40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며 기른 집중력으로 가족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변화는 며느리 지영부터 시작됐다. 어머니, 아버님 어디 계세요? 이웃집 박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물었다. 아, 안에 계세요. 요즘 기억을 많이 놓치셔서 걱정이에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어머, 그래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멀쩡히 신문도 읽고 계시던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셔도
같은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시거든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나 싶어서요. 도유는 거실 구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평생 기억력으로는 자신 있었던 그였다. 지난 40년간 수천 개의 용접 부위와 안전 수칙을 모두 외워서 일했던 사람이다. 오후에 아들 현우가 퇴근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뭐 별일 없이 지냈지.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현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유지비 고지서예요. 도윤이 서류를 받아보았다. 맨 위에는 정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을 넘기자 뭔가 이상한 서류가 섞여 있었다. 부동산 양도계약서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아,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끼워 보낸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현우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갔다. 하지만 도윤은 잠깐 본 그 서류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분명히 봤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밥 2번 드셨어요. 손녀 소민이 말했다. 뭐, 점심 먹고 나서 또 점심 안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도윤은 당황했다. 그런 기억이 없었다. 분명히 점심은 한 번만 먹었는데. 소민아, 할아버지가 언제 그랬다고? 아까 3시쯤에요.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하시면서. 지영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버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봤다. 3시쯤. 그때 뭘 했지? 베란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또 같은 얘기에. 소민이 작게 중얼거렸다. 소민아, 현우가 딸을 나무랐지만 목소리에는 진짜 화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짜 자신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부러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오래된 담배 가게 앞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도윤이 형, 여기 앉아서 한 판 해. 아니야, 나는 그냥 구경만. 요즘 집에서 뭐 하고 지내? 뭐, 별거 없지. 그런데 혹시 내가 요새 이상한 행동 한 적 있나? 이상한 행동, 뭔 소리야. 멀쩡한데. 며느리가 그러는데 내가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던가, 밥 먹은 걸 까먹는다던가. 헛소리 마. 어제도 신문 얘기하면서 정치 이야기 제대로 했잖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확신했다. 자신은 멀쩡하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왜 이런 식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치매 검사 예약이요. 내일 오후에 가능한가요? 네, 시아버님이.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요. 도윤은 현관에서 멈춰 섰다. 자꾸 같은 질문 반복하시고 밥 드신 것도 잊어버리시고. 네, 가족들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지영이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나? 아, 병원이요. 아버님 건강검진 예약하려고요. 내가 아픈 데 있나?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나이 드시면 체크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날 저녁 도윤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기억을 잃어가는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다. 왜? 15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놈들이 날 바보로 아는구나. 하지만 한도윤은 40년간 수천 명의 작업자들과 함께 위험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눈치도 빠르고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도 남달랐다. 좋아.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을 해주지. 도윤은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서 관찰해야겠다. 그들이 짜놓은 각본의 전체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며칠이 지났다. 도윤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지내며 가족들의 행동을 살펴봤다. 그들은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화요일 오후 지영이 소민을 데리고 학원에 갔다. 현우는 회사에 있고 집에는 도윤 혼자 남았다. 이때다. 도윤은 조용히 현우 부부의 방으로 향했다. 40년간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며 길은 조심성으로 발소리를 죽였다.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정갈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다. 화장대, 옷장, 그리고 지영이 늘 사용하는 작은 책상. 뭔가 있을 거야. 도윤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 두 번째에는 각종 영수증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갈색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도윤이 노트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후견인 신청 준비사항.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겼다. 7월 2일 같은 질문 5번 반복 점심 메뉴 물어봄. 7월 3일 은행 비밀번호 기억 못함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었음. 7월 5일 밥 먹은 것 잊어버림 거짓 증언. 7월 7일 신문 같은 기사 2번 읽음 일부러 같은 면 펼쳐둠. 이런 미친 놈들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조작된 기록이었다. 더 페이지를 넘겼다. 이웃들에게 말할 것들. 기억력 저하, 언급. 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하기. 병원 검진 필요하다고 자연스럽게 흘리기. 소민이에게 시킬 것. 할아버지 또 같은 얘기해. 중간중간 말하기.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워하면 기억 안 나세요? 물어보기. 이놈들이 애까지 이용하다니. 손녀까지 이 계획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윤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다. 단계별 계획. 1단계 치매 진단받기. 병원에서 증상 과장해서 말하기. 의사 앞에서 실제로 기억 못하는 척 연기. 진단서 받으면 즉시 후견인 신청. 2단계 퇴직금 계좌 이전. 후견인 서류로 은행 방문. 마이너스 15억 전액을 현우 계좌로 이체. 아버님 안전을 위해라는 명목 사용. 3단계 주택명의 이전. 부동산 등기소 방문. 현우 명의로 소유권 이전. 증여세는 나중에 처리. 페이지 아래쪽에는 더 세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주의사항. 아버님이 눈치채면 안 됨. 이웃들 앞에서는 효자, 효부, 행세 계속. 모든 서류 절차 끝나기 전까지는 들키지 말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목표 완료일 8월 말까지. 도유는 노트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40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가, 그리고 손녀까지 모두가 한패가 되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75억. 그리고 집까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가져가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후견인이라는 명목 하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 왔어요. 지영의 목소리였다. 도유는 재빨리 노트를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다. 아, 어서 와. 조민이는? 학원에서 늦는다고 하네요. 아버님,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지영의 눈이 의심스럽게 도윤을 바라봤다. 방, 왜 들어가?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버님, 내일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병원, 건강검진이요. 혈압도 재고 간단한 검사들. 도유는 지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아, 그래. 알겠다.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 도유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내일 병원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 좋아.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지. 40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 상대방이 준비된 함정이라면 나도 더 큰 함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한도윤의 진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병원 가기 하루 전 도윤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가족들에게는 동네 산책 좀 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다. 박 형, 나야. 부산 중구의 한 오래된 카페. 거기서 도윤은 40년 지기 친구이자 은퇴한 회계사 박철수를 만났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려운 시간을 버텨온 사이였다. 도윤아, 전화로는 자세히 못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형, 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까? 박철수는 40년간 세무와 재정 관리를 해온 전문가였다. 은퇴 후에도 동네 어르신들의 재정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일단 은행부터 손 써야 해. 후견인 선임되면 통장은 완전히 그들 손으로 넘어가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예금을 분산시켜.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아들도 믿을 수 없는데. 박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수진이는 어때? 너의 첫째 딸. 그렇다. 딸 수진이 있었다. 부산을 떠나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 결혼도 늦게 해서 아직 아이는 없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 수진이. 그런데 얘가 알면 오빠랑 싸우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가족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먼저지. 박철수는 카페에서 나온 종이 냅킨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봐, 15억을 한 번에 옮기면 의심받아. 나눠서 이체해야 해. 3억씩 5번에 걸쳐서. 그런데 은행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가족 간 증여는 자주 있는 일이야. 특히 딸 결혼 자금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해야 해? 집은 더 복잡해. 후견인 선임되면 부동산 처분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박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다. 있다. 사회복지재단 종신거주권 조건부 기부 제도. 그게 뭐야? 집을 재단에 기부하는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권리를 보장받는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아. 그럼 아들들은 손도 못 대는 거야? 당연하지. 이미 재단 소유가 되는 거니까. 도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형, 이 모든 걸 언제까지 끝내야 해? 빨수록 좋아. 후견인 신청 들어가면 모든 재산이 동결될 수 있거든. 그날 오후 도윤은 대구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 웬일이세요? 평소에 전화 잘 안 하시는데. 응,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서. 도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노트의 내용까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우 가족이 자신의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걱정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정말요? 오빠가 그럴 리가. 수진아, 아버지를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네, 말씀하세요. 내 명의로 계좌 하나 만들어줘. 아버지가 돈을 좀 맡기고 싶어. 얼마나요? 많아. 10억 정도.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10억이요. 아버지, 그런 큰 돈을. 괜찮아. 아버지 퇴직금이야. 내가 보관만 해주면 돼. 나중에 다시 아버지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버지,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거죠. 수지는 역시 영리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일단 급해서 그래. 알겠어요. 내일 바로 계좌 만들어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기 전에 도윤은 은행을 들렀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데 확실하신가요? 응, 딸 결혼 준비금이야. 한 번에 10억을 이체하시면 증여세가. 나눠서 하면 되잖아. 3억씩. 은행 직원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지만 도윤은 기다렸다. 첫 번째 3억이 수진의 계좌로 이체됐다. 나머지는 언제 하시겠어요? 내일, 모레 계속 와서 할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도윤은 박철수에게 전화했다. 형, 첫 번째 이체 끝났어. 잘했어.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는 절대 그들 뜻대로 하지 마. 의사 앞에서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 알겠어. 그리고 도윤아, 사회복지재단 쪽도 내가 알아볼게. 연락 와서 상담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셨네요. 들어가요. 응.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그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본 것이 실수였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었다. 40년간 위험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한도윤 환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병원 신경과. 의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여의사였다. 현우와 지영이 도윤을 양쪽에서 부축하며 진료실로 들어갔다. 어르신,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도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지영이 먼저 나섰다. 선생님, 시아버님이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셔서요. 같은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시고 밥 드신 것도 까먹으시고.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요. 의사가 도윤을 바라봤다. 어르신,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현우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어제도 점심 드시고 나서 또 점심 안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지영이 의사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본인은 기억을 못 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윤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7월 15일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재명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점. 93에서 또 7을 빼면 86점. 의사는 계속해서 여러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다. 도윤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다. 어르신, 기억력 테스트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어 3개를 말할 테니 기억해 두세요. 사과, 연필, 시계. 사과, 연필, 시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물어볼게요. 의사는 다른 검사들을 더 진행했다. 그림 그리기, 시계 그리기, 계산하기. 도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단어 기억하세요? 사과, 연필, 시계. 의사가 현우와 지영을 바라봤다.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증상과는 다르게 현재 검사상으로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혹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MRI나 PET 검사를 해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이지 않네요.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영과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선생님만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영의 노트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을 적은 메모까지.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게 뭔가요? 제 며느리가 적어 놓은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버님, 그게 뭔 소리예요? 의사가 사진들을 자세히 보더니 현우와 지영을 번갈아 바라봤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네요. 가족분들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정말 아버지 걱정돼서. 후견인 신청 준비라고 적혀 있고 가짜 증상들을 날짜별로 기록해 놨네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가 증상을 기록해 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진료실이 조용해졌다. 의사가 말했다. 어르신, 일단 검사 결과상 인지 능력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병원을 나오는 길, 현우와 지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윤도 말없이 걸었다. 집에 돌아와서야 현우가 폭발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겠더라.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15억을 가져가는 게 나를 위해서.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오해예요. 정말로. 오해. 내가 적어 놓은 노트를 내가 봤는데 오해야? 그날 밤부터 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영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는 이야기, 가짜 치매 증상을 꾸몄다는 이야기. 도윤이 형수님,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지영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지영이 운영하는 학원이었다. 선생님, 저희 아이 학원 그만두려고요. 왜요? 갑자기. 그냥 다른 학원 알아보려고요.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아버님한테 그런 일 하신 분한테 우리 애를 맡기기가 신뢰가 좀 그렇잖아요. 한 달 만에 학원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현우도 회사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야, 현우야. 너 아버지 일 어떻게 된 거야? 별거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거. 그래도 부모님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요즘 젊은 놈들은 현우의 승진 기회도 멀어져 보였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도윤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지영도 와서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급했다고 내 돈을 가져가는 게 급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건강이 걱정되면 진짜 병원 검사를 받게 하지. 왜 가짜 증상을 만들어? 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어떻게 쓸지 정한다. 이제 그런 생각은 접어라. 그날 밤 도윤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가족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다. 3개월이 흘렀다. 도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현우와 지영은 도윤 앞에서는 말수가 적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도윤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영의 학원은 결국 문을 닫았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여보,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 지영이 현우에게 말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학원은 힘들 것 같아. 현우도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졌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반면 도윤의 하루는 한결 여유로워졌다. 아침 6시.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여유가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다.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오전에는 동네 이웃들과 어울렸다.
도윤이 형, 오늘도 오셨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거나 화투를 쳤다.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를 보느라 자주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형,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다 정리됐어. 이제 걱정 없어. 그래야지.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요즘 세상 참.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 나왔어요. 주말마다 대구에서 내려오는 딸 수진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과일과 반찬을 가득 들고 왔다. 수진아, 매주 이렇게 내려오느라 힘들지 않나? 괜찮아요. 아버지 보고 싶은 걸요. 수진은 도윤의 계획에 동참한 후로 더욱 자주 내려왔다. 아버지가 겪은 일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뭐, 조용히 지내지. 예전처럼 나한테 이것저것 참견하지는 않아. 그래도 같은 집에 사시는데 어색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편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녁 무렵 도윤은 집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갔다. 몇 달 전부터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공동으로 가꾸고 있는 텃밭이었다.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심어 기르고 있었다. 도윤 씨, 토마토가 많이 익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야겠어. 도윤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40년간 용접일 하셔서 그런가? 하하, 그런가? 텃밭에서 따온 채소들로 수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현우와 지영 손녀 소민도 함께 식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시끄럽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상추 정말 맛있어요. 소민이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거야. 소민은 이제 15살이 되었다. 그 일 이후로 부모들에게서 뭔가 들었는지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져 있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솔해진 것 같았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어느 날 소민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 그때 엄마 아빠 편을 들었던 것. 괜찮아. 넌 어렸으니까 몰랐던 거야. 이제는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윤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민아, 할아버지가 하나만 가르쳐 줄까? 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해. 가족이든 누구든 잘못된 일에는 맞서야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도윤은 베란다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웠다. 박철수의 도움으로 집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가 완료되었다. 종신거주권은 보장받았고 15억의 예금도 수진의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가족은 소중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구나.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삶을 지키는 건 결국 내 용기였어. 부산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40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며 바라봤던 그 하늘이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스스로의 주인이어야 한다. 도윤은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루가.
68세 한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몇 달 후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킬 건 지켜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한도윤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조용히 회자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